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한 권과 가까이 하기 참 좋은 하루입니다. 책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죠. 오늘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자 김구의 책 백범일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0,000원짜리 지폐를 한번 꺼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죠. 그렇다면 100원짜리 동전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역사에서 또 한 분 화폐에 모셔야 할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이 이름을 꺼내실 겁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김구 선생을 독립운동가라고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어볼 이 책, 백범일지를 펼치는 순간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김구라는 한 인간의 삶이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장 어둡고도 빛났던 시대에 모든 것을 그대로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책은 1929년에 시작되어 1943년까지 무려 14년에 걸쳐 쓰여진 자서전입니다. 김구 선생께서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손으로 써 내려가신 글입니다. 더욱이 이 책을 쓰실 때 선생의 나이는 이미 50대 중반에서 70을 바라보는 시절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본의 추격을 피해 중국 땅을 떠돌던 그 와중에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들에게 차마 직접 말로 전해줄 수 없었던 아비의 일생을 종이에 눌러 적어 내려가는 그 마음을. 그것은 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책의 머리말에서 김구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살아서 다시 자식들을 만날 가망이 없으니 그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것만이라도 남겨두고 싶다고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한 가지 사실에 깊이 놀랐습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결코 자신을 영웅으로 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못난 점, 어리석었던 시절,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솔직하게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과 싸우다가 호되게 당한 이야기, 과거 시험에 떨어진 이야기, 도적대와 어울려 다닌 이야기까지요. 위대한 분일수록 자신을 낮추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단순히 김구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오신 그 시대,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견뎌오신 그 시대, 바로 그 시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께 들으셨던 옛날 이야기,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책 한 권을 통해 소중한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더 많은 청취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외로운 책상 앞에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구 선생의 일생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죠. 김구 선생께서 태어나신 곳은 황해도 해주 백운방이라는 곳입니다. 1876년 7월 11일. 지금으로부터 무려 150년 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150년 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던 시절입니다. 그때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시대가 막 저물고 외세가 물밀듯이 밀려오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김구 선생의 본명은 사실
김구가 아닙니다. 처음 이름은 김창암이었습니다. 그 후에 김창수가 되었고 다시 김구가 되셨지요. 이름을 3번이나 바꾸셨다니 참 신기하지요. 하지만 그 시절 도망자로 사신 분들에게 이름을 바꾸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선생의 집안은 본래 안동 김씨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문에 큰 화가 닥쳤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황해도 시골로 도망쳐 와서 숨어 살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집안은 양반이긴 했지만 사실은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동네에서는 상놈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양반 가문이 상놈 취급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동네 아이들이 다 김창감이를 무시했습니다. 양반집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는데 동네 사람들은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어린 김창감은 결심합니다. 나도 글 공부를 해서 양반이 되어야겠다. 과거 시험을 봐서 큰 벼슬을 하리라. 그렇게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나도 양반의 자식임을 보여주리라. 부모님께서는 가난한 살림에도 아들의 결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시골 서당에 보내 한문 공부를 시키셨죠. 그러나 가난은 가난이었습니다. 다른 양반집 아이들처럼 좋은 선생을 모실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저 동네 훈장 어른께 천자문부터 배웠습니다. 그래도 어린 김창감은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7세, 그러니까 17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러 갑니다. 1892년, 그러니까 임진년 봄, 해주향시, 즉 해주 지방에서 보는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그 시험장에서 김창감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시험관들이 답안지를 펴보지도 않고 미리 정해진 사람들에게 합격증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합격을 사는 것이지요. 돈 있는 양반집 자식들은 글을 못 써도 합격하고 돈 없는 가난한 선비들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김창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 나라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조선은 정말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가 우리 땅을 두고 다투고 있었고, 안에서는 양반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김창감은 한동안 방황합니다. 글 공부를 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에 한 방향을 잃어버렸죠. 그러던 중 그는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동학이었습니다. 여러분, 동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시절 농민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던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가르침, 양반도, 상놈도, 임금도 모두가 하늘이라는 가르침. 그것은 그 시절 차별받던 사람들에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충격이었습니다. 18살의 김창감은 동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터졌을 때 그는 황해도 지역의 어린 접주, 그러니까 동학의 작은 책임자가 되어 농민군을 이끌고 해주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결국 패합니다. 광운과 일본군의 연합 공격을 당해 내지 못한 것이지요. 도망자 신세가 된 김창함은 그 후 깊은 산속에서 한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고능선이라는 노학자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서는 살아오시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고능선 선생은 어린 김창암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한마디 말씀이 김찬감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벼랑에 매달려 그 잡은 손을 놓을 수 있어야 진짜 대장부이다. 청취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목숨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조차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어린 김창암은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백범일지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치아포 사건입니다. 때는 1896년 김창수, 그러니까 이미 이름을 바꾼 후에 김구 선생이 21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그 전해인 1895년 가을, 일본 난긴들이 경복궁에 침입해서 우리 국모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시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한 나라의 왕비를 외국 깡패들이 들어와서 칼로 베어 죽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의병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일본인을 향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력했지요. 청년 김창수의 가슴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국모의 원수를 갚으리라. 일본인이라면 어디서든 한 놈은 내 손으로 죽이리라. 그러던 어느 날 황해도 안하게 치아포라는 나루터, 작은 주막에서 식사를 하던 김창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일본 사람인데 조선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칼을 차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창수는 직감했습니다. 저자는 분명히 국모를 죽인 그 일본 낭인의 무리이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자다. 청취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영화 같습니다. 김창수는 그 자리에서 그 일본인을 맨손으로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단신으로 칼을 빼앗아 처단합니다. 21살 청년이 말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한낮의 주막에서요. 더욱이 김창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또박또박 적어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자를 죽였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사는 김창수다. 누구든지 나를 잡으러 오라. 당당하게요. 며칠 후 김창수는 자기 집에서 체포됩니다. 인천 감옥으로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형 집행 직전 사형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그 시절 임금이었던 고종 황제께서 직접 사형 집행을 멈추라는 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한 청년이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일본인을 죽였는데 그 청년을 사형시키는 것은 임금의 도리가 아니다 라고요. 김창수의 이름은 그렇게 전국에 알려집니다. 인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또 한 번 큰 결심을 합니다. 글을 모르는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도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이 공부하기로요. 감옥이 학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신학문, 즉 서양의 새로운 학문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뒤떨어졌기 때문이라고요. 2년 가까운 감옥살이 끝에 김창수는 탈옥합니다. 1898년 봄, 한밤중에 감옥의 벽을 뚫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전국을 떠돌게 됩니다.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기고 도망자로서요. 그 와중에 한때는 마곡사라는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기도 합니다. 머리를 깎고 회색 옷을 입고요. 청취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할 수도 있구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김창수, 즉 김구 선생의 청년 시절,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한 사람이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받아안고 어떻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는지 그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책 한 권을 통해 소중한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더 많은 청취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이 우리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구 선생의 후반기 인생, 즉 본격적인 독립운동가로서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10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그 비통한 해입니다. 바로 한일 강제병합이 일어난 해이지요.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이, 우리 강토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해입니다. 그때 김구 선생의 나이는 35이었습니다. 그 무렵 김구 선생은 황해도 안악 지역에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계셨습니다. 양산학교라는 학교에서 교사로 그리고 교장으로 일하셨죠. 글 공부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사람을 키워야 나라가 산다. 이것이 그분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시절 한국의 모든 지식인을, 모든 독립운동가를 색출해서 잡아넣고 있었습니다. 1911년 안악 사건과 배고인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황해도 지역의 애국지사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의 고문이 어떤 것이었는지 책을 통해 한번 짐작해 보세요. 손톱 밑을 송곳으로 찌르고 거꾸로 매달아 코에 물을 부어 넣고 인두로 살을 지지고 사람으로서는 차마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습니다. 김구 선생께서도 그 고문을 다 당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오신 것이 기적이었지요.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진 김구 선생은 그곳에서 17년형을 받게 됩니다. 17년이라는 세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17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요? 김구 선생께서는 이 감옥에서 그 유명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자신 호를 바꾸시는 것이죠. 원래 김구 선생의 호는 연하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백범이라고 바꾸시게 됩니다. 백범, 무슨 뜻일까요? 흰 백제, 무릇 범자입니다. 즉, 흔하디 흔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시대의 거인이 자기 호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정한 이 마음, 이것이 김구 선생의 마음입니다.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평범한 백성, 청소부와 농부와 노동자, 그분들 모두가 나만큼의 애국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가장 낮은 자, 가장 평범한 자가 되겠다고요. 이 얼마나 깊은 뜻입니까? 이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다행히 김구 선생은
감옥에서 4년 정도 만에 가석방되십니다. 그리고 1919년 그 유명한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만세, 만세 외치며 온 백성이 거리로 뛰쳐나온 그 사건. 일본이 총칼로 위협해도 굴하지 않았던 그 사건. 그러나 3.1 운동은 일본의 잔혹한 진압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 결심하셨습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자. 거기서 나라 밖에서 우리 임시정부를 세우자. 그렇게 1919년 4월 김구 선생은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망명하십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 44, 이미 인생의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청하셨습니다. 문지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부 청사의 문 앞을 지키는 경비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지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조차 영광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가지 마음에 새겨두실 일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상하이로 떠나실 때 그분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광락원 여사. 우리 역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분의 위대한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떠나는 그 길에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격려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 자식을 사랑하기에 참아 보낼 수 없는 마음을 누르고 더 큰 일을 위해 자식을 떠나보내신 그 마음. 청취자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김구 선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상하이의 임시정부 시절은 한마디로 말해 가난과 굶주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동지들의 끼니를 챙기시느라 정작 본인은 굶기를 밥 먹듯 하셨다고 합니다. 잠자리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1930년대가 되었을 때 임시정부는 더욱 위기에 빠집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일본의 추격은 거세지고 동지들은 하나둘 흩어지고 자금은 바닥나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김구 선생은 한 가지 결심을 하십니다. 바로 한인애국단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인애국단. 청취자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체 중 하나입니다.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일본의 핵심 인물들을 직접 처단하는 결사되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목숨을 바쳐 일본의 우두머리를 죽임으로써 우리 민족이 살아있음을 온 세계에 알리는 것이죠. 이 한인 애국단에서 그 유명한 두 분이 나오십니다. 바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입니다. 이봉창 의사, 1932년 1월 8일 일본 도쿄의 사쿠라다 문 앞에서 일본 천황이 탄 마체 폭탄을 던지신 분입니다. 비록 폭탄이 빗나가 일왕을 직접 죽이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심장부에서 일본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 사람이 죽지 않았구나. 조선이 굴복하지 않았구나. 윤봉길 의사. 같은 해 4월 29일. 중국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천황의 생일잔치를 하던 일본 고관들에게 폭탄을 던지신 분입니다. 일본의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그 자리에서 죽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중국의 장가해석 총통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이때부터 중국 정부는 우리 임시정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윤봉길 의사의 폭탄 한 발이 우리 독립운동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두 분을 보내신 분이 바로 김구 선생이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같은 청년들에게 죽음의 길을 명령하고 보내야 하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김구 선생께서는 두 의사를 보내신 뒤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었다고요. 특히 윤봉길 의사. 그분이 거사 전날 김구 선생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을 때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윤봉길 의사는 김구 선생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시계가 없으시지요. 제 시계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시간만 더 살면 되니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청년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이후 김구 선생께서는 일본의 거센 추격을 피해 중국 각지를 떠돌게 됩니다. 항저우, 자싱, 난징, 그리고 마침내 중국의 서쪽 끝, 충칭까지. 일본은 김구 선생의 목에 무려 6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 시절 60만 원은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그분을 잡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이 도망길에 또 한 분의 위대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락원 여사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무려 80이 가까운 노구를 이끌고 손주들과 함께 중국 땅까지 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고는 그 험한 피난길을 끝까지 따라다니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동지들이 자기 생일상을 차려드리려 한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어려운 살림에 동지들이 돈을 모아 잔치를 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을 차라리 내게 주시오. 내가 그 돈으로 더 기묘한 일에 쓰겠소. 동지들이 모은 돈을 받아든 어머니께서는 그 돈으로 권총 한 자루를 사오십니다. 그리고 아들 김구에게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총으로 일본 놈 한 놈이라도 더 잡아라. 청취자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자식의 생일잔치 음식이 아니라 자식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는 어머니.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한 시대의 모든 어머니가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광락원 여사는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9년 중국 충칭에서 돌아가십니다.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우리나라가 독립되거든 너희 둘이 함께 내 무덤에 와서 향을 사르고 절하라 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께서는 어머니의 시신을 모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년의 세월을 더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김구 선생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광복의 날, 해방의 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날 김구 선생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분께서는 중국 충칭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분의 첫 마디는 놀랍게도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일이냐? 슬픈 일이다. 청취자 여러분, 김구 선생께서는 광복이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본을 몰아냈어야 했는데 미국이 일본을 이겨서 우리에게 광복이 왔으니 우리는 우리 미래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분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둘로 나뉘게 되었지요. 같은 해 11월, 김구 선생께서는 그토록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십니다. 무려 27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27년. 한 사람이 청년에서 노년이 될 만한 시간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긴 세월을 오직 한 가지 목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의 우리나라는 그분께서 꿈꾸셨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좌익과 우익이 갈라져 싸우고 남과 북이 나뉘고 동족끼리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시대였습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끝까지 통일된 하나의 나라, 자주독립의 완전한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1948년 그분께서는 결심하십니다. 남한만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에 반대해서 직접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시는 것이지요. 남북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 73. 청취자 여러분, 73의 노인이 통일된 나라를 위해 적진이나 다름없는 북한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은 실패합니다. 김일성과 협상해 보았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맙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이 사실에 깊이 상심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노력이 마지막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1949년 6월 26일,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자택인 경교장에서 한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안두희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두희는 갑자기 권총을 꺼내 김구 선생을 향해 발사합니다. 네 발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74세 김구 선생은 절명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빛났던 그 어른께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광복된 자기 조국의 땅에서 같은 동포의 손에 의해서 이보다 더 슬픈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구 선생의 장례식 날, 서울 시내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분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울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어른께서 가셨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김구 선생의 일생을 백범일지라는 한 권의 책을 통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한 분의 일생이 이토록 한 시대에 모든 것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책 한 권을 통해 소중한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더 많은 청취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잊혀져 가는 우리의 역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범일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상권은 1929년 김구 선생이 53세이던 하에 중국 상하이에서 쓰셨습니다.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동학 농민운동, 치아포 사건, 그리고 인천 감옥에서의 시절, 탈옥, 떠돌이 생활, 그리고 상하이로 망명하기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원은 1942년부터 43년까지 그분이 65세에서 66세 무렵 중국 충칭에서 쓰셨습니다. 임시정부 시절의 모든 일들
한인 애국단,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일본의 추격을 피해 떠돌던 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광복 후에 덧붙여진 그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소원이라는 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 문장 들어보셨는지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 글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문장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청취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기보다 아름다운 나라,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말씀입니다. 김구 선생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평범하지 않은 시대를 만나 평범하지 않은 결단으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신 분, 그러나 끝까지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부르신 분, 그분의 호백범, 즉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범한 우리도 옳은 일을 위해서는 평범하지 않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분께서는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백범일지를 함께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살아오시면서 김구 선생의 시대와 그 직후의 시대를 직간접적으로 겪으신 분들이십니다. 보릿고개를 넘기시고 전쟁의 폐허를 일으켜 세우시고 자식들 공부시켜 가르치시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손에는 김구 선생의 마음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신 어른들, 그분이 김구 선생이셨고 그분들이 바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십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가슴을 펴셔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모두 가치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오늘의 독서 여행 어떠셨어요? 삶을 통해서 몸으로 배워온 내 삶의 지혜를 다시 발견하실 수 있었나요? 책 한 권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